돈도 없는 게 지가려고 기를 쓰네? 며느리의 서늘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이름은 박순자.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어느새 30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건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뿐이었죠. 일본 여행 티켓이 3장뿐이라던 거짓말.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66세, 버려진 듯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내 인생을 스스로 되찾겠다고. 평생 참고 살아온 어머니의 통쾌한 독립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박순자. 이제 환갑을 넘은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어가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제가 마포 아파트로 처음 이사 온 지도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라고는 저희 동 하나뿐이었고 주변엔 논밭과 작은 야산만 있었습니다. 밤이면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컴컴했죠. 지금의 번화한 마포구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변두리였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이 야근을 해도 이 모든 게 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였어요. 겨우 35의 나이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5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거였어요. 하지만 전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민수를 돌봐야 했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돈 되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공사장에도 팔러 다녔고 오후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엔 집에 있어야 하니까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더러워져도 무릎이 퉁퉁 부어도 우리 민수만큼은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거든요. 학원비 벌려고 밤 10시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민수 숙제를 봐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주고 운동회 때는 김밥을 예쁘게 말아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민수가 잘 되면 언젠가는 제가 편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민수가 처음으로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줬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민수가 사랑하는 지금의 제 며느리와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민수 부부는 신혼집에서 따로 살았어요. 저는 혼자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끔 민수네 집에 놀러 갔죠. 며느리 소영이도 처음엔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사렵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솔직히 가슴 한편이 공허하더라고요. 혼자 밤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이 집이 감옥 같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공간인데도 혼자 있으니 이렇게 낯설고 적막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전화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엔 민수 도시락 싸주고 학교 숙제 도와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계만 쳐다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손녀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민수가 불쑥 찾아와서는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된다면서
같이 살자는 거였죠. 지우도 할머니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쁨, 그리고 갓난아기인 지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설렘.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며느리도 그때는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맞벌이라 지우를 맡길 데가 없다면서 친정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어요. 이사 온 첫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지우가 옹알옹알 대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이 집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우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었고 아들도 퇴근하면 고생했다며 인사를 했죠. 며느리도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고마워했고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준비를 하고 지우 기저귀 갈아주고 유모차 끌고 산책도 시켜줬어요.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모든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찼어요. 20년 동안 혼자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게 의지하고 예쁜 손녀까지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우가 돌을 넘기고 아들 부부가 이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며느리의 말투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죄송해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정중했는데 어느새 그런 말들이 사라졌어요. 지우 기저귀가 떨어지면 사와달라고 했고 청소기 돌릴 때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핀잔을 줬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제가 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제가 답답한 사람이 된 걸까요? 언제부터 며느리에게 몇 번씩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저를 나무랄 때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들은 제 편도 며느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 귀찮다는 듯 고개만 떨궜어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차라리 저를 나무라기라도 하지. 장보기도 간섭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뒤지며 한숨을 쉬더군요. 왜 이 브랜드를 샀냐면서 저 브랜드로 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30년을 혼자 살림하며 장을 봐왔는데 이제는 뭘 사야 할지도 간섭받게 된 거죠. 저녁 메뉴까지 일일이 지시받았어요. 오늘은 고기 말고 생선으로 하라.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하라. 마치 식당 직원에게 주문하듯이 말이에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지우와 놀아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말고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서 지우를 제 품에서 빼앗아가듯 데려갔어요. 그 순간 제 팔이 허전하게 공중에 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지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손녀와 놀아주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녁 식탁에서는 더욱 심했어요. 아들 부부는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였죠. 회사 얘기, 친구 얘기, 주말 계획, 모든 대화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제가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어느새 저는 가족도 손님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동거 생활이 어느새 저를 올가매는 속박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정부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이 나이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아들 말대로 혼자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여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짐에 불과했다는 걸. 그 일본 여행 얘기가 처음 나온 건 3월 초였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일본 온천 여행 티켓을 줬다고. 가족끼리 다녀오면 좋겠다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구나 하고 설렜어요. 20년 넘게 민수를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거든요. 민수가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컸을 때는 바빠서 못 갔고, 이제야 손녀까지 있는 3대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들떴어요. 오랜만에 새 옷도 사고, 지우 먹을 간식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일본어 회화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기본적인 인사말은 외워뒀죠. 온천에서 입을 수영복까지 새로 샀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수영복이라니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손녀와 함께 온천욕을 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죄송한데 회사에서 티켓을 3장밖에 안 줬대요. 처음엔 4장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못 가는 건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집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엔 꼭 어머니 모시고 더 좋은 데로 여행 갈게요. 그때 제 목이 메어왔어요. 속이 서늘해지면서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기색을 보일 순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서운해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테니까. 그래, 괜찮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만 빠지는구나. 나는 늘 제외되는 존재구나.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럼 지우 짐은 제가 쌀게요 하고 말았죠.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들 가족의 여행짐을 챙겨줬어요. 지우 약이며 간식이며 빠뜨린 것 없이 꼼꼼히 준비해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도 해줬어요. 택시 안에서 지우가 할머니 안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 잘 다녀와.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이 떠난 후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이란 3박 4일이라고 했으니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오랜만에 편하게 쉬어야지 했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허전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군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 때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3박 4일이 정말 길었어요. 낮에는 그냥 견딜만 했는데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책을 읽어도 자꾸만 가족들이 일본에서 재밌게 놀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온천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하는 모습, 맛있는 일본 요리를 먹으며 웃는 모습, 지우가 호텔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모습, 그런 걸 상상하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왔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돌아온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정말 밝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딸도 모두 여행의 즐거운 여운에 젖어 있더군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왔어? 지우 많이 좋아했지? 그들은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온천이 얼마나 좋았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호텔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우가 아침을 먹으면서 해맑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같이 갔는데 할머니는 왜 안 왔어? 외할아버지가 수영장에서 나 사진도 찍어줬는데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같이 갔다고? 티켓이 3장이라면서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각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지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도 없는 게 치가려고 기를 쓰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가족이라는 믿음, 서로 아끼고 배려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변명을 하더군요. 갑자기 티켓이 늘어났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저는 가족으로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돈댁 어른들은 2분 다 모시고 가면서 저는 그저 짐이었던 거예요. 불편한 짐, 신경 써야 하는 짐, 젊은 사람들 놀기에 방해되는 짐. 밥숟가락을 들다가 또 놓쳤어요. 이번엔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떨리는 줄 몰랐어요. 아들이 진정하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배 아파서 낳아서 20년을 키운 아들일까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면서까지 키운 그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아니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키운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흩어진 밥알을 치우고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 결국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이 집에서 한 모든 일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준비하기, 지우 기저귀 갈아주기,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기, 그 모든 게 고마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식무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데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몇 주 후에 친구 영희에게서 걸려올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일본 여행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밥을 차려놔도 맛이 없고 뭘 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공허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뭔가 중요한 게 송두리째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멍하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도 대충 굽고 밑반찬도 어제 것 그대로 내놨어요.
며느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 좀 성의 없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의 없다고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온 사람한테? 하지만 뭐라고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 미안하다 하고 말았죠. 아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고생하셨어요 하고 마치 그 거짓말이 그 배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든지 변명이라도 하든지. 근데 아예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니까 제가 혼자 예민하게 구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생각만 났거든요.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구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서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기 시작했을까?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 달랐었는데, 그때는 고마워했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순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혼자 살기도 막막하고,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주고받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냥 똑같다고 손녀 봐주고 집안일 한다고 대답했는데 영희가 바로 눈치챘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억울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저만 빼고 간 이야기,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영희는 묵묵히 들어주더니 제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저보고 정말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로해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더니 영희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너가 그 집 식모냐고 하더군요. 그게 가족이라고 제가 작게 대답했는데 영희가 확 소리를 질렀어요. 가족이 가족을 그렇게 대해? 가족이 거짓말로 여행해서 빼먹어?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다고 말했더니 영희가 바보라고 하면서 마포 아파트가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냐고, 마포구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집값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영희가 설명해 주더군요. 그거 팔면 안동에서는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큰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가까워서 회도 실컷 먹고 완전 다른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들으니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요. 그래도 손녀 걱정에 망설였더니 영희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손녀 봐준다고 고마워하기라도 하냐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말이에요. 영희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아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렇게 또 아들부터 걱정하는 제 모습에 영희 목소리는 더 격해졌어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뭘 해줬냐고 20년 넘게 혼자 키워줬는데 결혼해서는 엄마를 뭘로 보냐고 역정을 냈어요. 마지막에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순자야. 정신 차려. 넌 지금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야. 왜 무시당하면서 거기 있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그 순간 정말 눈앞이 번쩍하는 것 같았어요. 맞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를 위해. 그럼 언제 제가 저를 위해 살았나요? 언제 제가 제 행복을 위해 뭔가를 해봤나요? 이 마포 아파트도 제가 피땀 흘려서 산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어 팔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금 갚고 관리비 내고 민수학비 대고 이 집은 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죠? 왜 제가 제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에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뭐 대단한 거냐고. 우린 아직 60대라고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20년을 지금처럼 살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고 되물었어요. 20년. 제가 정말 20년을 더 산다면 그 20년을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영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부동산 중개사부터 만나서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동에 있는 집도 한번 보러 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면 제 생각도 달라질 거라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결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마포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 돈이면 정말 어디서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고,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말이에요. 물론 무섭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떠날까? 정말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까?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영희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수 부부는 직장에 가고 지우는 어린이집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30년을 살아온 이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이 모든 곳에 제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혼자서 민수를 키우던 힘들었던 시절. 하지만 이제는 이 공간에서조차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때 확고하게 결심이 섰어요. 그래, 해보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에서 찾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 마포구 아파트라고 말했어요. 중개사 아저씨는 언제 한번 나와서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마포 쪽이 많이 올랐다면서 말이에요. 중개사 아저씨가 다음날 와서 집을 둘러본 후 말한 시세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거라고 하더군요. 요즘 마포구 아파트 찾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매물로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보러 온 분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여기서 팔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계약하겠다고 답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사 준비는 아들 부부가 모르게 조용히 진행했어요. 낮에 혼자 있을 때 짐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영희에게도 연락해서 안동 쪽 집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영희는 정말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집들을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고, 바다도 차로 30분 거리라고 하더군요. 사진 속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지만 아담하고 마당에는 감나무도 있고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평소처럼 늦은 저녁 아들 부부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의 얼굴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바로 눈치챘거든요. 거실 한쪽에 쌓여있는 이사 박스들, 벽에서 떼어낸 액자들, 정리된 듯한 책장.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짐이 왜 이렇게 쌓여있냐고 물었어요.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앉으라고, 할 말이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소파에 앉자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집 팔았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왜 상의도 없이 그러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되물었죠. 상의를 왜 해야 하는지,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서 산 집이야.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팔고 마트에서 일해서 산 집이라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잖냐고, 관리비 한 푼, 수도세 한 푼 낸 적 있냐고 따졌죠. 며느리가 끼어들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 건데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항의했어요. 모시고 살았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언제부터 나를 모시고 살았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지우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모시고 사는 거냐고 반박했죠.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며느리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확히 그거야. 저는 일어났어요. 너희한테 나는 그냥 무료로 부리는 가정부였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여행에는 나만 빼고 갔다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그건 티켓 수가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끊어버렸어요. 티켓 수요? 회사에서 3장만 줬다면서 사돈 어른들까지 해서 5명이 갔잖냐고 따졌죠. 그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우가 다 말했다고. 외할아버지랑 수영장에서 사진도 찍었다고. 외할머니도 같이 갔다고 했다고 폭로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티켓이 더 나와서 그랬다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갑자기 나왔으면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왜 빼고 갔냐고 따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정말 궁금하다고.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가족이냐 하냐냐고 소리쳤어요.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자기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나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해? 내가 또 이해하라고? 저는 폭발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이해했냐고. 남편 없이 혼자 살 때도 이해했고, 너희가 들어와서 나를 부려먹을 때도 이해했고, 여행에서 빼먹었을 때도 이해하려 했다고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도 내 인생 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죠.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아들이 울먹이며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도 남편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만 알아서 했다고 냉정하게 답했죠. 아들이 지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지우는 너희가 키우라고,
원래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겠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애원했어요.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요? 저는 냉정하게 되물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사과로 해결될 일이냐고.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돈도 없는 게 여행 가려고 길을 쓴다고 한 게 사과로 해결돼?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가 한 말을 제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건 뭐냐고, 농담이었냐고,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결정된 일이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최종 통보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고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는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라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후회 없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새 주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아들 부부는 그 이후로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이 집 저 집 알아보더니 결국 며느리 친정 근처 원룸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아침 일찍 이사 트럭이 왔어요. 아들 부부의 짐을 먼저 나르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하긴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아들이 마지막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우만 할머니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며느리가 얼른 아이 손을 잡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그들이 떠났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 갑자기 텅 비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무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오후에는 새 주인이 입주했어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 집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KTX에 올랐어요. 서울역을 떠나면서 창밖을 보니 마포 쪽 아파트들이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풍경일 뿐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한다고, 저녁 때 도착할 것 같다고. 영희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맛있는 저녁 준비해뒀다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어요.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순수하게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동역에 내렸을 때 영희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꽉 안아주더군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영희가 신나게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어떤 식당이 맛있고, 어느 마트가 싸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영희가 구해준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은 단층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정말 감나무가 있었고 뒤쪽에는 조그만 텃밭도 있었어요. 집 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고요함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고 아무도 제 눈치를 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조용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차를 끓여 마셨어요. 제가 마시고 싶을 때, 제가 마시고 싶은 차를. 이런 작은 일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며칠 지나니 이웃분들이 하나둘 인사를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직접 기른 상추를 가져다 주셨고, 앞집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마포에서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인사해 주시고, 저녁에는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텃밭에 처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상추, 깨씹, 고추. 옆집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새싹이 올라오고, 잎이 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자라는 것 같았어요. 영희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바다도 구경하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친구와의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에서는 늘 누군가를 챙기기 바빠서 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수다도 떨고 웃을 수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받았어요. 아들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몸은 건강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한번 뵈러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만 아마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제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매일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로 밥을 해 먹어요. 제가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는 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웃분들과도 정말 가까워졌어요.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주말에는 같이 바다에 가서 산책도 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 마포에서의 생활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냥 저 자신이에요. 순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6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꾹 참고 계속 마포에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순자 할머니처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